이론인데요. 효율적 시장 이론인데, 자, 147페이지 보시면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라고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올해 아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효율적 시장의 유형은, 이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는요, 정보와 관계가 있어요. 정보. 자, 우리 정보는 과거 정보가 있죠. 현재 정보가 있고요. 미래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미래 정보라는 말보다도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 말을 더 많이 써요. 아직 발표가 안 됐어. 좀 이따 발표할 거야. 그래서 미래 정보죠. 미래 정보가 공표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이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내부자들만 알고 있기 때문에 내부 정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보의 종류 봤고요. 자, 효율적 시장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약성, 중강성, 강성. 그럼 일단 우리는요, 이 시장의 뜻은 먼저 꼭 아셔야 돼요. 뜻, 의미. 약성, 중강성, 강성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자, 약성 효율적 시장은요, 과거 정보는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에요. 여기 약성, 중강성, 강성은 지금 주식에서 온 이론이거든요.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만약에 6만 원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장이 약성 시장이다. 그 말은 삼성전자 주가 6만 원에 과거 정보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으시면요, 과거는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우리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다 알아, 시장 참여자들이. 그걸 약성시장이라 그래요. 이 과거 정보를 기술적 분석이라고도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차트 분석 얘기하는데, 기술적 분석이 과거 정보 분석이에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 그럼 과거 정보예요. 그럼 중강성 시장은 뭐냐? 중강성 시장은 과거 정보는 물론이고 현재 정보까지도 이미 이 두 개 다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에요. 이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거를요, 기본적 분석이라 그래요. 여러분, 기본적 분석 딱 나오면 중강성 시장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TV를 들었거든, 제가. YTN을 딱 트니까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딱 나와가지고는 울산에, 저 공항 있죠? 공항. 저 공항을 이전하겠대. 이전 확정! 뉴스가 빡 나오는 거야. 라이브. 실시간. 그래서 제가요, 야! 저기 공항 주변에 땅값 오르겠다 싶어가지고 땅을 사려고 그 인근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어요. 했더니 지금 땅값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정보가 나오자마자 바로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고 있죠.
이런 시장을 중강성 시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 표현도 많이 쓰지만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시장 가치의 반영, 이런 표현도 많이 써요. 그러면 새로운 정보가 공표되는 즉시 말 딱 나오잖아? 그럼 무슨 시장이다? 중강성입니다. 중강성.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삼성전자에서 뉴스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초로 뭐 엄청난 반도체를 만들었대. 뉴스에 딱 나와 지금. 삼성전자 주가지 막 올라가고 있어. 뜨자마자 실시간으로 쫙 올라가고. 그런 시장을 중강성 시장이라 그럽니다. 그럼 강성 시장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응? 강성 시장은 뭘 것 같아요? 감 잡아야지 이제. 과거, 현재.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는? 저기 쓴 말을 좀 용어를 좀 이용을 좀 해. 내가 이걸 왜 얘기했겠어 이거를? 자기 마음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험장에서 쓰는 표현을 써야지. 맞아요? 그럼 여기는 과거, 현재, 시험은 미래라는 말보다도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이죠. 한마디로 모든 정보네요. 맞아요? 모든 정보가 이미 시장 가치에 반영된 시장을 강성시장이라 그래요. 저런 걸 완전한 정보라 그래. 저런 게 완전한 정보야. 모르는 게 없잖아. 미래까지 다 아는데 뭐. 그럼 아까 이렇게 모든 정보, 완전한 정보를 아까 무슨 시장이라 그러더라? 그렇죠. 그래서 강성률적 시장은요, 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돼요.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은 중강성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아직까지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자, 뜻 아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네. 약, 중, 강, 강 해놓고 과거, 현재, 미래. 뭐 이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이거 아셔야 돼요. 중요해. 사실 이거는 외울 부분이 아니에요. 약성, 중강성, 강성을 잘 알고 계시면 초과이윤 얻는 거는 저절로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정보 가지고는 초과이윤 얻을 수 있나요? 얻을 수 없죠. 그죠? 그럼 내가 초과이윤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걸 알아야지. 그게 딱 기본이야. 이 문제 풀려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거, 즉 반영이 안 된 정보, 반영이 안 된 정보를 획득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한마디로 남들이 모르는 거. 자, 그럼 약성시장 볼게요. 약성시장은 과거 정보는 이미 다 반영이 됐어. 그럼 과거 정보 가지고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없죠. 그럼 뭘 알아야 될까요? 그렇지. 현재 정보나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거를 획득해야만 초과이윤이 가능하죠. 맞아요? 그러면 중강성 시장에서는 어떨 때 초과이윤이 가능할까요? 공표되지, 그렇지. 내가 계속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하고 있죠.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획득해야 되겠네요. 그럼 질문해 볼까요? 자, 약성시장이에요. 잘 들으세요. 약성시장인데 과거 정보를 분석했대요. 과거 정보를 분석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지? 뭘 얻고 있죠?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초과이윤 얻을 수 있나요? 초과이윤 못 얻죠? 그럼 뭐라고 그랬어 내가? 정상이윤 얻죠. 그래서 약성시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과거만 알고 있어. 이 사람은 정상이윤밖에 못 얻는 거야. 하지만 현재 정보나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겠네요. 중강성시장입니다. 중강성시장에서는 과거와 현재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정상이윤밖에 못 얻죠. 하지만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초과이윤이 가능하죠. 그래서 예전에 그 LH에서 옛날에 투기 사건이 일어났죠. 그 사람들은 아직 공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디가 지금 개발이 될 건지를 아니까 그 지역에 땅을 미리 사놨잖아요. 그러니까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었죠. 우리 부동산 시장 무슨 시장이니까? 중강성 시장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회사 내부자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자기 회사에 주식을 거래할 수 없죠. 만약에 회사에 재무팀 이사다. 저 회사 주식 사면 되겠어요? 안 되지. 못하게 막아놔야지.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그럼 강성시장은요,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초과이윤 얻을 수 있나요? 얻을 수 없죠. 여기는 초과이윤 불가능해요. 그래서 강성시장은 시장 참여자는 정상이윤만 가능한 거예요. 모든 시장 참여자는 정상이윤만 얻습니다. 강성에서는. 약성과 중강성에서는 정상이윤 얻는 사람도 있고 초과이윤 얻는 사람도 있지만 강성에서는 전부 다 뭐만 얻는다? 그렇죠.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거 있죠? 이 내용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 나옵니다. 자, 할당 효율적 시장 네모합니다. 네, 별표. 그래서 여기서 시험 내는 방법은요, 효율적 시장 유형 있죠? 여기서 지문 5개 다 낼 수도 있고요. 저거하고 이거하고 합쳐가지고 한 문제 낼 수도 있어요. 자, 할당 효율적 시장. 뜻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자, 줄 칠게요. 여기 할당 효율적 시장의 의. 동그라미 1번입니다. 둘째 줄에 초과이윤이 존재할 수 없는 시장 돼 있나요? 거기 줄 치세요. 자, 질문. 할당 효율적 시장이 뭐라고요? 초과이윤이 존재할 수 없는 시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잊어먹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나눌 때 정보 비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나눌 수 있겠죠. 자, 만약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하고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시장하고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시장을 나눌 때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겠죠. 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뭐라 그래요? 할당 효율적 시장 이런 말 한 적 없다. 할당 효율적 이거다 이거. 자, 만들지 마 말을 자꾸.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자,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 무슨 시장이라고요? 완전히.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까다로우면 나중에 결론을 꼭 잘 기억해 주세요. 제가 지금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시장 무슨 시장인데요? 불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그래서 정보 비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완전 불완전을 나눕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초과이윤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그랬죠?
초과윤이 없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그러면 초과윤이 없는 시장을 뭐라 부른다고요? 초과윤이 없는 시장을 뭐라 부른다고요? 이거 적어놨잖아. 그래. 조금 전에 했잖아요. 한 10번 읽고 가려고 하다가 그냥 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리 이런 개념들을 우습게 보면 안 돼. 여러분들은 개념을 우습게 봐, 자꾸. 개념을. 모든 용어의 개념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럼 실력 안 늘어요. 그럼 실력이 안 늘어요. 개념을 항상 익히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민법에도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학개론에도 용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용어의 의미를 자꾸 예사로 보고 대충 자기 마음대로 자꾸 외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외우려고 노력하고 그 용어의 뜻을 외울 때는 꼭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이 키워드를 빠뜨리면 안 돼요. 그러면 초과인이 없는 시장을 뭐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 그러죠. 자, 이제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정보 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이에요. 그럼 내가 왜 비용을 지불하냐면 그 정보로부터 어떤 가치를 얻기 위한 거죠. 어떤 정보가요. 1억이라는 정보의 가치가 있어요. 정보가 1억짜리 정보야. 이 정보를 이용하면 나는 1억을 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 비용도 1억 원이야. 그럼 이 경우에는 초과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초과윤이 없는 시장을 뭐라 부른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 자, 근데 만약에요. 정보 가치는 1억 원인데 정보 비용은 3천만 원이다. 정보 가치가 더 크네요. 그럼 이 경우는 초과윤을 얻을 수 있나요? 얻을 수 있나요? 이거 고민돼요. 3천만 원 비용 줘가지고 1억을 넣는데 초과윤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하죠. 이거 우리가 투자하겠어, 이거. 내가 이 정보라면 1억 벌 수 있는데 정보 비용 3천만 원 달래. 줘야지. 1억 벌 수 있는데 당연히 줘야지. 초과윤 가능하죠. 얼마입니까, 초과윤이? 그렇죠. 초과이윤이 가능하죠. 그럼 이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닙니까? 아니죠. 초과이윤이 있으니까. 자, 여기서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초과윤이 없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고요. 초과윤이 있으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에요. 그럼 할당 효율적이냐 할당 효율적이지 아니냐는 뭐 가지고 구별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게 지금 핵심이야.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거를 지금. 응? 원래 제가 이렇게 딱 가르쳐 드리고요. 질문하면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원래는 다 가르쳐 줬어 지금. 그런데 한번 봅시다.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 한다. O입니까? X입니까?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완전 경쟁 시장이라 부른다. 여기 봐봐요. 답이 여기 다 있거든요. 왜 있잖아.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잖아 지금.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래, 완전 경쟁 시장이라 그러면 안 돼. 완전 경쟁 시장은 뭔데요? 그렇지, 그래요. 완전 경쟁 시장은 내가 4가지 조건을 얘기했거든. 그걸 예사로 보지 마라고 그랬죠, 제가. 완전 경쟁 시장은 경쟁이 완전한 시장이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경쟁이 완전하니까 초과윤이 없어지는 거지. 초과윤이 없는 시장이 완전 경쟁이 아니에요. 완전 경쟁이 되면 초과윤이 없어져요. 없어져요. 원래 저절로. 그럼 초과윤이 없는 시장은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그럼 이걸 이해했으면 제 말 들어봐.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시장을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 한다. X가 돼야 안 되겠어요. 제가 조금 전에 초과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완전 경쟁이라 X라고 그랬으면 초과이윤이 존재하는 시장을 불안전, 그것도 X가 돼야지. 그럼 불안전 경쟁은 뭔데? 경쟁이 완전하지 못한 시장이라니까. 지금 봐봐요. 여기 답이 있다고 그랬다. 여기 답이 다 있어. 여기 봐봐요. 그 예사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자, 이해해요. 여러분 전문 수험생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1년 정도 다 공부에 합격하잖아? 그러면 전문 수험생이 돼. 그럼 공부 1년 정도 다 정석으로 하신 분들이 이제 이런 강의를 듣잖아? 그럼 포인트를 찾아내요, 여러분들이. 왜? 경험이 있거든. 아, 여기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어떤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다른 시험에 합격 잘합니다.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강의 듣는 질이 달라요.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이제. 그래서 중개사 합격한 사람들이 뭐 주택관리사도 합격해버리고 다른 시험 있잖아. 그냥 쉽게 합격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신 분들 있죠. 뭐 제가 다른 시험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뭐 다른 기타 국가 자격증들 뭐 객관식 시험 있잖아. 그냥 2달 공부하면 붙어버려요.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시장이에요? 불안전 시장이죠. 초과율 없는데 이거? 초과율 없는데? 얘는 초과율 있네. 그러니까 초과윤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요 완전 불안전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봐봐. 정보 비용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완전 불안전 나누는 겁니다. 초과윤 가지고 완전 불안전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불안전 경쟁 시장은 초과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봐봐. 중강성 효율적 시장. 아까 우리 부동산 시장 중강성 시장이라고 그랬지. 저 부동산 시장 저 불안전이거든. 초과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초과윤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동산 여기 중강성 시장. 공표되지 않은 정보액들은 초과윤 얻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못 얻는 사람도 있는데. 과거와 현재 정보 분석하는 사람이지. 과거의 현재 정보 분석하는 사람은 초과윤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불안전 시장에서는 초과율을 얻는 경우도 있고 못 얻는 경우도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럼 보세요. 시험 이런 거 묻는단 말이야.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초과율이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가 돼요? 할당효율적 시장이에요. 하지만 불안전 시장은 초과율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때도 있고 할당효율적 시장이 아닐 때도 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시험은 어떤 걸 내냐면 150페이지예요. 그 양가로 이번에 불안전 시장, 할당효율적 시장 있죠.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줄 치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효율적 시장이지만 맞아요? 맞죠?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초과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할당효율적이죠. 자, 그렇지만 할당효율적 시장이 항상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까? 여기 보세요. 불안전 시장인데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2번 동그라미 2번이 별표예요. 안 되면 이 지문에 외우세요. 불안전 경쟁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꼭 기억합니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불안전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럼 독점 시장도 될까요?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에서 한번 독점 시장 밑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자, 봅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온전한 지문이에요.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다면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이 완벽한 문장이에요. 근데 저는 같다면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냥 불안전 시장도 할당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할당이라는 거는요, 분배, 배분을 얘기해요.
자, 이분한테는 100개 줬어요. 100개. 어떤 물건을 100개 줬어. 이분한테는 5개밖에 안 줬어요. 이렇게 줘놓고는 할당 효율적이구나. 이상하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이런 말들은 다 균형과 관계되는 개념들이고요. 예를 들어서 과소과대라는 말이 나와. 과소과대를 나 보고 효율적이다 이런 말 안 하거든요. 효율적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항상 같다, 균형 이런 의미의 뉘앙스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안 중요해. 아니 여러분 시험장에 갔는데 어떤 게 크다 작다 해놓고 할당 효율적이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깨어있는 수험생이죠. 아무런 생각 없는 수험생은 그냥 의미를 완두지만. 자, 코끼리가 있어. 코끼리 왼쪽 귀는 이만하게 그려놓고 있잖아. 오른쪽 귀는 요만하게 그려놨어. 정말 그림이 할당 효율적이네. 이상하잖아요, 말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걸 보고 효율적이다. 그것도 할당이 분배가 효율적이다 이런 말 할 수 없죠.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같다는 게 당연히 나와야만이 할당 효율적. 그럼 만약에 과소과대라는 말이 나오잖아. 그럼 할당 효율적일까 아닐까? 아닙니다. 과소과대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할당 효율적이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시험장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장난치지 않는다. 중요한 거는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거를 기억하라고요. 독점도 될 수 있어요. 독점도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자, 또 한번 볼까요? 이분이 정보를 얻는데 100원이 나가. 이분도 정보 얻는데 100원이 나가. 이분도 정보를 얻는데 100원이 나가. 모든 사람이 정보를 얻으려면 100원이라는 비용을 내야 돼.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 정보 비용이 지금 있지. 100원 내야 되잖아. 정보 비용 있죠. 100원.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이 정보 비용 있잖아 지금. 정보 비용 있으면 불완전이라고요. 불완전이지. 근데 정보 비용이 어때? 다 똑같지? 할당 효율적이야. 그런 의미라고.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10원이면 얻을 수 있어. 그럼 할당 효율적 아니지. 나는 초과이용 가능하겠는데 여러분들은 100원 내면 되잖아. 10만 내면 되잖아. 그럼 나는 여러분보다 초과이용 얻겠죠. 그러니까 초과이용 할당 효율적이라는 말은 같다는 말들이 나오는 거야. 같다, 일치한다. 어느 누구보다 싸게 얻을 수 없다. 그런 말들이 나오면 할당 효율적인 거고, 다른 사람보다 싸게 얻을 수 있다. 과소다, 과대다. 이런 말 나오면 그건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죠. 초과이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항상 느낌을 딱 받고 있어야 돼요. 어찌됐든 불완전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잊어먹지 마요. 안 되면 그만 꼭 한마디 기억해놔. 자, 그 다음 투기 있죠. 투기는 우리가 왜 성립이 되냐면 초과 이윤이 가능하기 때문에 투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면 투기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완전 경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은 언제나 초과 이윤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 과일 가게. 누구도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고요. 그럼 완전 경쟁 시장은 투기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나지. 완전 경쟁 초과 이윤이 없는데 어떻게 투기가 일어나겠어요? 자, 이 시장 볼까요? 자, 이 시장은 완전 경쟁입니까? 불완전 경쟁입니까? 불완전이다, 그죠? 근데 초과이윤이 없죠? 그럼 투기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투기? 안 일어난다니까. 초과이윤 없잖아. 그러니까 기준을 초과이윤이 있으면 투기, 없으면 투기 안 된다. 딱 이것밖에 없어. 자꾸 거기다 여러분 완전 불완전을 자꾸 끼우지 마세요. 기준을 명확하게. 자, 그 다음 여기는 투기가 됩니까? 네. 투기가 되죠. 자, 그래서요.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완전해서이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불완전 시장은 초과이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 말은 투기가 성립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완전해서가 아니고요. 초과이윤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이 초과이윤 가능하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책 볼까요?
6번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성립하는 것은 줄치고요. 시장이 불안전해서라기보다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 양가로 2번에서는 2번, 3번, 6번 이 세 개 지문이 중요해요. 안 돼, 외우고 가야 돼. 외우고 가야 돼. 자,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보 비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완전 불완전 나누고요. 초과율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할당 비할당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 시장도 정보 비용은 있지만 할당률적 시장이 될 수 있다고요. 될 수 있다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52페이지입니다. 주택시장입니다. 자, 주택시장에서는 거기 주택의 여과 과정 있죠. 보이세요? 거기 네모하세요. 네모하시고 별표입니다. 나올 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시장론하고 있는데 시장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 조금 전에 했어요. 효율적 시장. 할당 효율적 시장.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게 주택의 여과입니다. 중요하다. 자, 주택의 여과는 하향 여과와 상향 여과가 있어요. 자, 하향이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하향입니까? 밑에서 위로 가는 게 하향입니까? 그렇죠. 자, 이것들 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하시려 노력을 하고 안 되면 외우세요. 중요하니까. 자, 처음에 아파트가 새 아파트야. 처음부터 흔집은 없잖아. 처음엔 집은 다 새 집이겠죠. 자, 새 아파트가 지어졌어요. 그럼 이 새 아파트에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이사를 들어갈까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들어갈까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들어가죠. 자, 이 사람 20년을 살았어요. 그 집에서. 그럼 집이 낡아지죠? 이런 걸 우리가 저가주택이라 불러요. 집이 낡아졌단 말이야, 이제. 중고주택, 저가주택. 그러면 이 집에 살고 있는 고소득자, 처음에 들어갔던 부자 있죠? 이 고소득자는 두 가지를 고민합니다. 이거를 팔아버릴까? 아니면 이걸 다시 재건축, 리모델링을 할까? 두 가지 고민이 생기겠죠. 첫 번째, 그냥 팔아버려요. 팔아버린다고요. 그럼 이걸 팔면 나보다 소득이, 처음에 내가 들어왔던 나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이 들어와요? 낮은 사람이 들어와요? 낮은, 집이 낡아졌잖아, 지금. 맞아요? 이런 현상을 하향 여과라 그래요. 그 하향 여과는 고소득층, 상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하위층이 그대로 물려받아서 사용하는 거 있죠? 이거를 하향 여과라 그럽니다. 이해되십니까? 형님이 입던 바지를 동생한테 그대로 물려줍니다. 하향 여과입니다. 우리가 바지는 하향 여과라는 말을 안 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내가 제네시스 G90 타다가 새 차 타다가 한 10년 탔어. 중고시장에 내놓죠. 하향 여과입니다. 하향 여과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향 여과는 상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하위층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 상위층을 고소득층 그래도 돼요. 하위층을 저소득층 그래도 됩니다. 뜻은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수선 안 합니다. 고치지 않고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수선 안 한다 이런 표현 잘 안 쓰고요. 자, 우리가 수선을 하면 수선 비용이 들죠. 수선하면 가치가 증가하겠죠. 그럼 수선을 안 한다는 얘기는 수선 비용이 더 크다는 뜻이죠. 수선 비용이 더 많이 들면 수선 안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만약에 이 말이 나오면 하향 여과예요. 수선 안 해. 수선 안 한다는 얘기죠. 수선 비용은 1억인데 수선 후 가치 증가가 3천만 원이야. 누가 수선하겠어요? 세 번째.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때 일어날까요? 감소할 때 일어날까요? 응? 그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네, 증가해야만 하향여가가 일어나겠죠. 하향여가의 뜻을 자꾸 좀 아셔야 돼요. 하향여가는 저가주택을 물려주는 거예요. 물려주는데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으면 못 물려주죠.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을 때 하향여가를 시켜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동생들이 형님 바지 주세요. 형 내가 입을게. 수요가 있어야 물려주지. 동생들이 형 입던 바지 싫어. 그럼 못 물려주잖아요. 중요해. 하향여가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거야. 네 번째, 하향여가가 일어나면 결과적으로 저가주택의 양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변화가 없을까요? 증가하겠죠. 여러분, 하향여가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쓰던 거 그대로 계속 물려준다 이 말입니다. 조금 이따 공부하겠지만 상향여가는 뭐냐면요. 상향여가 뜻이 뭘까요, 여러분? 상향여가 뜻. 응? 본인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거 좀 이용을 좀 해봐봐. 다 가르쳐 줘놨잖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저기 하향여가의 반대말 아니겠어요? 그럼 그대로 한번 응용을 해보세요. 그래. 하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상위층이 사용한다. 그러면 되잖아. 그 이거를 이용할 생각을 안 하고 왜 자꾸 본인 마음대로 합니까? 그러면 실력이 안 는다고 그랬지. 항상 어떤 개념의 기본의 기준에 근거를 해서 자꾸 이론을 확장시켜 나가야지. 내 마음대로, 내 상식대로 자꾸 이 전개를 시켜 나가면 잘못된 전개잖아요. 그죠? 일로 가야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는 길이 없어. 이쪽 백날 파봐라. 힘만 들지. 힘만 들죠. 자, 그러면 상향여가는 하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상위층이 쓰는 거잖아요. 그럼 상위층이 고소득층인데 고소득층들이 뭐 머리에 총 맞았습니까? 하위층이 쓰던 집을 살게 재개발한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재개발을 해서 새 집을 만들어 그리고 나서 부자들이 그 지역에 들어와 사는 게 무슨 여가다? 상향여가. 그럼 봐봐요 여러분. 울산에 상향여가가 활발하다. 집 다 때려 부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가주택이 많을까? 새집이 많을까? 새집이 많지. 하향여가가 활발하다는 얘기는 재개발 안 하고 계속 물려준다는 얘기야. 그럼 울산에는 새 아파트가 많다. 저가주택, 중고주택이 많다. 그래요. 당근마켓이 활발해진대. 우리나라 국민들 중고 물건 들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백화점 장사 안 되고. 에? 중고차 시장이 활발하다. 새 차 안 탄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중고차 끌고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하향여가가 활발하다. 저가주택의 양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런 뜻이죠.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두 개를 이해 못한다는 얘기는 하향여가의 뜻을 아직 잘 모른다는 얘기야. 하향여가는 상위층이 쓰던 집을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낡은 집 쓰겠다는 거야. 낡은 집. 자, 그다음 상향여가입니다. 상향여가는 반대야. 하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재개발한다고 그랬죠. 재개발, 재건축, 대규모 수선 이런 말들 나오면요. 상향여가예요. 상향여가예요. 자, 그럼 이런 상향여가는 어떨 때 일어날까요? 저가주택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물려주려고 그래도 그걸 찾는 사람이 없어. 또는 좋은 집을 찾는 사람이 많아. 고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해. 이런 경우에는 상향여가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케이. 저거 딱 아시면 돼, 그냥. 자, 그 다음에요. 155페이지입니다. 주거분리입니다. 주거분리. 주거분리 별표입니다.
시험은 이 두 개 묶어가지고 한 문제 냅니다, 항상. 자, 먼저 주거분리 뜻부터 볼게요. 자, 155페이지입니다. 주거분리란 밑줄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고급주택지역과 저급주택지역이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자, 우리 주택시장에서는 어떤 가정을 하냐면, 부자들 있죠? 고소득층들은 절대 저가주택 안 사요. 고소득층들은 무슨 집만 산다? 고급주택. 저소득층들은 고급주택 못 사요. 그럼 저소득층들은 어디에 산다? 저가주택, 저급주택에 삽니다. 부자들은 어디 살고요? 고급주택, 고가주택에 삽니다. 이게 딱 기본 전제입니다. 실제로 맞죠? 실제로 저소득층들이 고가주택 살 수 없잖아요. 고소득층들이 저가주택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된다 그래도 되고, 고급주택지역과 저급주택지역이 분리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면 어느 도시가 있을 때, 도시적으로 봤을 때 고급주택지역과 저급주택지역이 나눠질 수 있죠. 맞아요? 자, 만약에 또 어떤 뭐 남구라 그래 볼게요. 또는 뭐 울산 신정동이라 그래 봅시다. 그럼 신정동 내에서도 고급주택지역과 저급주택지역이 나눠질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줄쳐 볼게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한다 이 말이야. 주거분리는.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런 주거분리는 왜 일어날까? 참고로 들으세요. 참고로. 한 번은 되는 걸 들어놔야 나중에 공부하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시험에 묻고 안 묻고를 떠나서. 자, 여기가 고소득층 주거지역. 여기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현상을 뭐라 부른다고요? 주거분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 주거분리가 깨지지 않고, 여러분 보면 어떤 지역이 부자 동네 고소득층 지역이 고급주택 지역이잖아. 그럼 그 지역은 10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의 부자 동네 여전히 계속 부자 동네입니다. 자, 저급주택 지역은 저급주택 지역으로 계속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게 잘 안 깨집니다.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거분리가. 그럼 이 주거분리는 왜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될까? 자, 우리가 외부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외부 효과 전에 부동산 할 때 설명드렸죠. 정확한 거는 말씀 안 드렸지만 외부 효과, 그때 제가 공해 같은 거 말씀드렸거든요. 외부 효과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게 외부 효과예요. 물론 정확한 뜻은 나중에 정책론에서 배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그냥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주변 환경으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거는 정외부 효과라 그러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주변에 공원이 조성됐어. 공원이. 그러면 우리 집값 올라가겠지. 우리 아파트 가격 올라가잖아요. 정외부 효과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집 주변에 혐오시설, 뭐 화장터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겠죠. 이런 거는 부외부 효과라 그래요. 부외부 효과. 자, 봅니다. 고소득층 주거지역은요, 정외부 효과가 강해요. 인정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은 동네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엄마들이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 가면 애들이 공부하는 분위기거든. 그게 다 정외부 효과야. 그런데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부외부 효과가 강해요. 여기는 밤늦게 가면 고성, 방가, 뭐 싸움, 길도 더러워. 쓰레기도 많아. 쓰레기도 많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수선 비용하고 수선 후 가치 증가를 비교했을 때 수선 후 가치 증가가 커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들여서 집을 고치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2천만 원 올라가요. 그러니까 계속 집을 고쳐요. 그러니까 이 고급주택이 나빠지지 않고 그 지역이 계속 유지가 된다. 하지만 여기는 수선
수소는 가치장가보다 크거든요. 그럼 고친다 안 고친다? 안 고쳐요. 그러니까 더 나빠져요. 저기는 썰렁가 돼버린다. 나중 되면 저게. 미국 가면 썰렁가라고 있죠. 10년 전에도 썰렁가, 지금도 썰렁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항상 이 부분을 강의할 때 보면 느끼는 건데요. 이 부자죠. 가난한 자죠. 선진국이거든요. 후진국인 거예요. 이게 안 깨져요. 잘 안 깨집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는 100년 전, 지금도 가난합니다. 깬 나라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나라야? 그래, 대한민국밖에 없다.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온 나라가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단하다. 아시겠죠?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국민들만 모르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겸손해서 그래요. 그 미국에 있는 대학 교수가 실험을 해봤거든. 미국 사람들 학생들은 자기들이 잘나다 생각해요. 지가 학점 3점 받잖아. 그러면 자기 잘한다고 막 떠들고 다니 페이스북에 글 올리고 그래. 특히 우리 아시아계, 한국계 이런 사람들은요 겸손해요. 저 그냥 별로 못해요. 겸손하다니까. 겸손이 미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잘 안 드러내죠. 없다니까 우리나라 빼고는. 자, 우리나라 이거 한때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가.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새마을 운동이 뭡니까? 동네 청소하죠.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청소부터 하거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뭘 없애는 거예요? 부의업 효과를 없애는 겁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사람이 부의업 효과, 지저분한 게 없어져야만이 자신감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잖아요. 그럼 그분 체력을 기르면 자신감 생겨요. 자신감이 없을 때는 운동을 통해서 자기의 체력이 강해지죠. 그 어깨가 펴지면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어깨 펴고 다녀야 돼. 자신감이 생겨. 이러면 자신감 잃어버려. 자신감 잃으면 하기 힘들어. 하기 힘듭니다. 이거 다 나온다니까, 여기서 지금. 그래서 주거 분리가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거는요, 이 외부 효과와 관계 있다고요. 외부 효과와 관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운이라는 걸 믿습니까?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를 믿습니까? 있죠. 저는 또 있다고 봐요. 그럼 본인의 운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력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내가 운을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잘 안 커질 수도 있죠. 자기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 우리가 한계를 뛰어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운은 키우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커집니까? 나는 더 이상 못 키우겠어, 내 운은. 예를 들어서 내 운은 더 이상 못 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운은 더 키우고 싶은데 나는 더 이상 못 키우겠어. 비슷합니다. 자, 파리는 말리를 날아갈 수 있습니까? 죽습니다. 말리 날아가기 전에. 그런데 말 꼬리에 딱 달려 있어요. 그 말은 말리를 달리는 말들이 있거든. 그러면 말리를 갈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모기가 1층에서 100층까지 날아가다 죽습니다. 근데 모기가 1층 저층 생활하다가 100층까지 갈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타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누구와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좋습니까? 운 좋은 사람과 같이 해야 되겠죠. 맞아요? 중요합니다. 내 운이 80%밖에 없지만 운 좋은 사람을 만나면 200%, 300%도 상승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운 좋은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구별할 줄 있어야 되겠네. 그렇지. 그러니까 운 좋은 사람들 공통점들이 있어. 그러나 찾아봐야 돼. 그리고 저는 알지만 얘기 안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나 안 만나줍니다. 왜? 그 사람들은 내 운이 뺏긴다는 걸 알거든. 그럼 그 사람들은 당연히 성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원리를 잘 알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 찾아다닐까요? 지보다 운 좋은 놈. 그렇죠. 세상 원리가 안 그래요? 여러분이 나보다 운 좋은 사람을 찾아가듯이 그 사람은 그걸 더 잘 알지. 그럼 그 사람은 내보다 운 좋은 사람 만나러 다녀오지 내보다 운 나쁜 사람 만나려고 그러겠어? 절대 안 그러지. 내가 뺏으러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왜? 그 사람은 그 원리로 성공한 걸 알기 때문에.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걔들은 걔들끼리 놀아. 얘들끼리 놀아. 거기도 주거 분리가 있네.
거기도 주거분리가 있네. 원리는 그렇다. 그러려면 그걸 빨리 그쪽으로 가게 노력해야 된다. 자, 그 다음 이 주거분리에서는 그럼 어떤 걸 시험에 잘 내느냐. 이 경계점에서 문제를 잘 내요. 붙어있는 지역 있죠? 인접지역. 여기는 아무런 일도 안 평온합니다. 항상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인접지역. 우리 시험 문제도 이 인접지역에서 시험을 냅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여기 두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여기 집이 있어요. 집. 자, 이 집은 고소득층 집입니까? 저소득층 집입니까? 고소득층 집이죠. 그런데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가깝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안 좋은 부의부 효과가 날아온단 말이에요. 부의부 효과가 날아온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고가주택보다도 싸게 거래돼요. 싸게 거래된다고요. 단지 저소득층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 여기 집 있습니다. 자, 이 집은 저소득층 주거지잖아요. 저가주택이거든. 근데 부자 옆에 있지. 그러다 보니까 정해부 효과가 날아오는 거야. 그 여기는 집이 어떻게 거래된다? 할증 거래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라고. 그 내가 만약에 저가주택이야. 내 가치가 낮아. 그럼 누구 옆에 가라? 그래. 배우잖아, 지금. 주택으로만 끝내지 말라고. 여기로 가라고요. 그럼 반대로 내 가치가 높은 사람인데 자꾸 일로 가면 어떻게 돼? 디그레이드 갑자기 자꾸 떨어지는 거야. 오케이? 네. 그렇지. 자, 책 한번 볼게요. 저는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곁들여서. 자, 155페이지 보시면 경계지역에서 여가현상 보이세요? 이게 중요하다고. 여기 양가로 4번 별표예요.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인접 동그라미 해야 돼. 아, 인접 얘기가 나오구나. 그리고 저소득층 주택은 밑줄. 어떻게 거래된다고요? 할증. 자, 그리고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어떤 글자가 나와요?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어떻게 거래된다고요? 할인. 그럼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 이제. 인접 딱 나오잖아. 인접 나오고 저소득층 주택 나오지. 할증.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글자가 중요해? 인접. 인접이라는 말이 나오고 저소득층, 고소득층 나오면 저소득층인데 할인 이상하잖아. 저소득층 주택은 어떻게 된다? 할증. 고소득층은? 그렇지,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또 볼게요. 항상 이 지역입니다. 인접지역. 자, 그럼 여기 고소득층 주거지역 한번 볼게요. 자,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있는 이 집, 인접지역에 있는 경계지역에 있는 이 집, 이 집은 아까 할인 거래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집은 집을 고쳐도 여기 있는 집들보다 집값이 많이 안 올라가요. 왜? 저소득층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집은 낡아지면 수선을 안 하고요, 팔아버립니다. 그냥 팔아버리는 거야. 팔아버리는 건 하향여가다, 상향여가다? 하향여가. 팔아버리는 건 하향여가, 재개발은 상향여가. 팔아버려요. 그럼 이걸 팔면 고소득층이 사요, 저소득층이 사요, 이제? 이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저가주택을 팔아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로 이사를 들어오겠죠. 맞아요? 이거 하향여가입니까? 상향여가입니까? 하향여가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원래 누가 살고 있었어요? 고소득층. 근데 누가 들어와요? 상위층이 사용하던 주택을 하위층이 사용하고 있죠? 하향여가죠? 이런 현상을 침입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침입. 침입. 침입 나오면요, 하향여가예요. 아니, 선생님, 그 침입이 상향여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자, 보세요. 상위층들이 있잖아요. 상위층 부자들이 저소득층 지역으로 들어갈 일이 있을까요? 쫄딱 망하면 들어가겠지. 들어갈 일이 없어요. 상위층이 하위층 지역으로 들어갈 일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가 침입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하위층이 상위층 지역으로 유입되는 현상이에요. 하향여가. 오케이? 자,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트럼프가 국경에다 벽을 쌓았죠. 그 미국 애들이 멕시코 넘어가는 거 막는 겁니까, 그거? 멕시코에서
그렇죠. 미국 애들이 멕시코 넘어갈 일이 없어요. 그 애들이 멕시코로 왜 잠입을 합니까? 그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약한 애들이 전쟁 생각하면 안 되는 전쟁하고는 달라. 이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소득층들이 항상 부자 동네로 이민을 가려고 그러지 부자들이 가난한 동네로 뭐 다른 별다른 목적이 없는 이상 이민하는 경우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침입이 계속 일어나. 침입이 계속 일어나. 계속 들어와.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지역이 돼버릴까, 여기가?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돼버리겠죠? 성격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친입이라 그래, 천이라고 그래요, 천이. 이질적인 요소가 계속 들어오는 게 친입. 친입의 결과 그 지역의 성격이 이제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이런 현상을 천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국가는 이런 이민정책할 때 이런 거 신경을 씁니다. 자꾸 다른 나라 들어오다 보면 우리나라 그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됐죠? 자, 그럼 책 한번 볼게요. 156페이지입니다. 자, 그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뭐 길게 적어놨습니다. 길게 적어놨는데 우리는 그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기 보면 친입이란 말이 있나요? 친입 동그라미. 그 뒤에 무슨 여과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 줄쳐야 돼요. 하향 동그라미 하세요. 친입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뒤에 상향 여과 과정 이렇게 나오잖아. X야.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천이라는 말 보이세요? 천이를 개성이라고도 그러거든요. 친입이 계속 일어나잖아. 그럼 그 지역이 바뀌어. 그걸 천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 불량주택 보겠습니다. 불량주택은 주택으로서의 효용 가치가 급격히 떨어진 집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집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자, 그럼 이 불량주택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얘는 왜 생길까요? 불량주택은 왜 생길까? 자, 질문. 불량주택은 하향 여과의 결과물입니까? 상향 여과의 결과물입니까? 네? 시옷자도 막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하향이죠. 계속 물려주니까 불량주택이 됐지. 상향 여과는 재개발이라니까. 재개발한 불량주택이 왜 생겨요? 그래서 하향 여과는 뭐의 결과물이다? 그 불량주택은 뭐의 결과물이다? 그렇죠. 그럼 봐보세요. 하향 여과 불량주택은요, 물려주고, 또 살다가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또 물려주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이 또 그 집을 물려받고 하다 보니까 결국 뭐가 됐어요? 불량주택이 된 거예요. 우리 자원은 무한합니까? 한정되어 있습니까? 한정되어 있죠. 그러면 이 부족한 자원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려면 2년 쓰다가 대틀 부시고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됩니까? 이거를 계속 물려주고 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효율적으로 쓰려면. 그렇죠. 상향여가는 차 3년 타다가 야, 안 되겠다, 부셔, 새 차 사자. 이게 상향여가의 개념이거든. 근데 하향여가는 그게 아니죠. 계속 물려주는 거야. 그러면 이 불량주택은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량주택은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불량주택은 왜 생길까? 찾는 사람이 있거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그걸 찾으니까 불량주택이 생긴단 말이에요. 찾는 사람이 없으면 저절로 없어져 버려요. 찾는 사람이 없으면.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불량주택은 자원 배분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지 시장이 잘못한 게 아니다. 소득의 문제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 책 볼게요. 불량주택 양가로 1번입니다. 불량주택이 존재하는 것은 밑줄. 줄 쳤나요? 그 밑에 저소득의 문제다. 밑줄. 그 뒤에도 적 볼게요. 불량주택은 밑줄. 주택의 문제가 아니라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불량주택은 주택 자체 문제가 아니고요. 소득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양가로 이번은 별표할게요. 불량주택은 시장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 시장 실패 나중에 배울 텐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되지 않는 게 시장 실패야. 근데 불량주택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봅니다. 오히려 무슨 여과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향 여과. 하향 여과 과정을 통한 효율적 자원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자원 배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질문. 시장의 탓이다? 아닙니다. 시장의 탓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다? 소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시장은요. 소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시장은 소득 문제를 아까 시장에 제가 무슨 원리라 그랬더라? 경쟁. 의자 10개 갖다 놓고 있잖아. 15명이 뺑뺑이 돌아. 호랑이 뺑 불면 앉아야 돼. 그럼 몇 명 못 앉아? 탈락자예요. 경쟁은 탈락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장 원리는 반드시 저소득자가 탄생합니다. 여러분이 되면 안 되겠다, 그지? 시장은 반드시 저소득자가 탄생하게끔 돼 있어요. 그 숙명이야. 숙명이라고. 그러면 이 저소득자가 시장 원리에서 탄생이 되는데 시장이 이걸 해결해 줄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논리적 오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저소득자가 생기는 게 시장이야. 그럼 얘는 누가 도와줘야 돼? 정부가. 시장은 도와줄 수 없어요. 그걸 도와주는 게 정부야. 그게 형평성이에요. 탈락시키는 게 효율성이고, 탈락된 사람을 좀 돌봐주자가 형평성이야.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불량주택은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지?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소득의 문제인 거예요. 시장은 소득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 그러니까 시장이 잘못한 게 아니야. 시장이 잘못한 게 아니야. 이건 소득의 문제란 말이야. 자, 그래서 3번 보세요. 철거와 같은 정부의 시장 개입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고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켜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꼴랑 보조금 얼마 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직업훈련이라든지, 국가에서 그런 거 하고 있죠. 내일 배운 카드라든지, 직능 교육을 시켜주고 있잖아요. 문제는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해. 응? 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 해야 되는데. 공짜로 교육을 시켜주면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부자들은 교육비가 100만 원인데 공짜로 해주는데 줄 씁니다. 응? 참 희한하죠. 진짜 해야 될 사람들은 안 해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있잖아. 이분은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거든. 예를 들어서 별로 안 해요. 이분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더 해요. 격차가 더 벌어져 버려요. 이게 진짜 똑같아. 수선 안 해도 될 것 같아. 수선 열심히 해. 수선 해야 될 것 같아. 안 해. 그럼 격차가 자꾸 벌어져.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자료 있죠? 이 자료는 다음 시간 제가 시작할 때 바로 할 테니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다음 주 저도 이 책상에 끼워둘 테니까 여러분들 파일 있죠? 거기 끼워놔서 다음 주 가져오시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